예고편에서 보여지듯 영화 시빌워에서는 어벤져스의 두 정신적 지주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이 대립하게 될 겁니다. 도대체 둘은 왜 싸워야 할까요? 그게 영화의 주된 내용이니까 우리가 굳이 먼저 알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왜 하필 이 둘이 싸우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 왜 하필 이 둘이죠? 그 이유는 지금까지 개봉한 영화들을 통해서 이 두 영웅이 지나온 여정들을 돌아보며 각 영웅의 입장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 캡틴 아메리카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그의 입장을 살펴보려는 영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캡틴 아메리카의 여정은 질서 안에 있던 존재가 인위적인 질서의 모순을 발견하고 그곳으로부터 튀어나오려는 여정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는 1943년, 자그마한 체구, 병약한 몸을 가진 스티브 로저스는 어딜 가나 무시당하는 가진 것이 별로 없는 남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딱 두 가지. 언제 어디서나 든든한 편이 되어주는 친구 제임스 반즈, 일명 버키, 그리고 누구보다 선량하고 정의로운 본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아주 약할지 모르지만 옳지 못한 일이라면 승산 없는 싸움에도 기꺼이 뛰어드는 그의 정의로운 마음은 병약한 그의 몸과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그를 더 희한한 괴짜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질은 독일 출신의 과학자 아브라함 에스카인 박사의 눈에 들어가죠. 미군을 위해 자신이 연구해온 슈퍼솔저 프로젝트에 가담할 청년을 찾고 있던 박사는 주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스티브를 슈퍼솔저 프로젝트의 1호 대상자로 지목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간 본래 내면을 더욱 증폭시키기 때문에 몸이 아니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전쟁 중에 나라를 위해 뭔가 하고 싶었던 스티브는 당연히 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에스카인 박사의 연구와 세계적인 재벌이자 공학 박사인 하워드 스타크의 도움, 그리고 스티브 로저스의 의지가 맞아떨어져 스티브는 슈퍼솔저로 재탄생합니다. 네, 참 해볼만한 편형이죠. 하지만 히틀러의 비밀 조직이자 히틀러를 넘어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망을 갖고 있는 악의 조직 히드라에서 보낸 스파이가 실험장에서 에스카인 박사를 암살하고 스티브는 유일한 슈퍼솔저로 남게 됩니다. 전투 참여보다는 캡틴 아메리카라는 이미지로 홍보용 캐릭터로만 이용되던 스티브는 위문 공연차 들렸던 한 부대에서 군 훈련소에서부터 만나 묘한 감정을 싹 틔우던 카토 요원을 다시 만나게 되고요. 그녀로부터 자신이 공연을 하고 있는 부대가 절친 버키가 속해 있는 부대이며 현재 버키가 적에게 납치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꼭두각시처럼 시키는 대로 위문 공연만 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린 캡틴은 홀로 적진에 침투, 알 수 없는 생체 실험을 당하던 버키를 포함하여 수백 명의 연합군 병사들을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그 전과를 인정받아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하는 캡틴 아메리카. 버키를 포함하여 자신이 직접 선택한 정예 병사들과 함께 히드라의 요새들을 파괴해갑니다. 하지만 히드라의 과학자 졸라 박사를 납치하는 과정에서 욕하는 거 아니에요. 히드라의 과학자 졸라 박사를 납치하는 과정에서 절친한 친구 버키가 달리는 기차에서 떨어지며 행방불명되고 맙니다. 친구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캡틴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캡틴은 히드라의 수장인 레드스컬과 대면하게 되고 세계를 파괴하려는 그의 계획을 저지합니다. 하지만 레드스컬과 대결을 벌인 비행기가 뉴욕으로 추락하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무전으로 카터 요원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비행기를 빙하로 추락시킵니다. 빙하에서 냉동인간이 되었던 스티브 로저스가 다시 깨어난 것은 약 70년 뒤의 뉴욕. 자신에게 방패를 선물해줬던 동료 하워드 스타크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카터 요원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캡틴이 없는 동안 동료들은 세계 평화를 지킬 특수조직 쉴드를 만들었고 쉴드의 닉 퓨리 국장은 캡틴을 어벤져스의 멤버로 합류시킵니다. 그리고 만나게 된 하워드 스타크의 아들 토니 스타크, 일명 아이언맨. 올곧고 철저히 규율대로 움직이는 스티브의 눈에 토니는 너무도 제멋대로이고 자제를 할 줄 모르는 플레이보이에 불과합니다. 자신은 지금의 능력과 경험을 얻기 위해 많은 것을 잃었고 자신이 가진 힘에 대한 책임을 항상 느끼고 있는데 반해 토니 스타크는 부모의 재력과 지식을 노력 없이 받은 데다가 갖고 있는 힘조차 자기 과시용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이 보였기 때문이죠. 닉 퓨리가 시키는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쉴드의 컴퓨터를 해킹하려고만 하는 토니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스티브는 언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토니와의 언쟁 이후 캡틴은 자신이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조직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인지에 대한 고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토니와 스티브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쉴드가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를 두고 닉 퓨리를 추궁하려던 토니와 스티브는 엉뚱하게도 서로가 언쟁을 주고받게 됩니다. 캡틴의 눈에는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어 지구를 지키겠다는 쉴드의 계획이 과거 군사용 무기를 생산하던 토니 스타크의 회사가 가져온 부작용을 그대로 재현할 것으로 보였던 거죠. 토니의 회사에서 만들어진 무기들이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가곤 했었거든요.
어쨌든 공동의 적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둘은 다시 갈등을 봉합하고 당시의 적 로키를 지구에서 쫓아냅니다. 하지만 조직 혹은 시스템에 대한 캡틴의 의심은 깊어져만 갑니다. 영화 윈터 솔저로 넘어와서 평화를 지키는 쉴드와 그 쉴드의 국장 닉 퓨리, 이 양쪽이 모두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캡틴은 느끼기 시작합니다. 닉 퓨리는 더 이상 캡틴에게 모든 걸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캡틴에게 비밀리에 개발 중인 기술을 보여줍니다.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을 사전에 감시하고 공격할 수 있는 위성 기술이었죠. 캡틴은 이 기술에 반대합니다. 아직 나쁜 짓을 벌이지도 않은 사람을 의심된다는 이유로 미리 나쁜 사람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닉 퓨리 국장이 괴한의 습격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 쉴드 내에 배신자들이 있다는 것과 그들이 어떤 용병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캡틴은 알게 됩니다. 캡틴은 이 용병을 직접 마주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이 용병은 바로 70년 전에 달리는 기차에서 사라진 자신의 친구 버키였습니다. 정신은 세뇌당하고 한 팔은 기계화된 채로 캡틴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버키, 일명 윈터 솔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닉 퓨리의 습격의 죄를 뒤집어 쓴 캡틴, 자신이 속한 쉴드의 본부에서 쉴드 요원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뭔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느낀 캡틴은 우연히 알게 된 공군 출신 샘 윌슨, 일명 팔콘과 유능한 스파이 블랙 위도우 나타샤 로마노프의 도움을 받아 진실에 다가갑니다. 자신이 붕괴시킨 줄 알았던 악의 조직 히드라가 이미 그 정체를 숨기고 오랫동안 쉴드에 뿌리 내리고 있었으며, 쉴드가 개발 중인 위성도 세계 평화가 아니라 히드라의 세계 장악을 방해할 만한 인물을 골라내서 죽이려는 기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쉴드가 제 역할을 하고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되기까지는 캡틴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쉴드의 최정예 요원이니까요. 하지만 캡틴이 해온 일은 언젠가부터는 쉴드의 탈을 쓴 히드라를 위한 일이었던 거죠. 닉 퓨리는 이 사실을 밝혀내려다가 공격당한 것이었습니다. 커다란 권력이 부패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알게 된 캡틴은 위성 발사를 막아내고 쉴드를 자신의 손으로 해체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윈터 솔저와 다시 대면하게 되죠. 하지만 캡틴이 마지막 순간 싸움을 포기하면서 윈터 솔저는 헷갈려 하고요. 결국 캡틴의 목숨을 살려준 윈터 솔저는 어딘가로 사라집니다. 영화 말미에 자신의 과거를 마주하는 버키의 모습이 잠시 등장하죠. 이처럼 캡틴의 여정은 선량한 마음을 갖고 시스템의 명령을 받고 살던 존재가 시스템이 부패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알게 된 뒤 반시스템적인 존재로 발전해 나가는 여정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에게 큰 힘을 주었던 조직이 부패해버린 데에 대한 배신감도 컸겠죠. 그래서 캡틴 아메리카는 거대한 조직보다는 인간의 선택과 자유를 믿습니다. 이는 인간 개개인의 선량한 마음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물론 캡틴 그 자신이 흔들림 없는 정의로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무도 못된 짓을 못하게 막는 방법은 캡틴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수동적이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그 사람을 막는 방법을 택하는 거죠. 시스템과 인위적인 질서보다는 인간의 자유의지 수호에 더 높은 가치를 두는 캡틴의 모습은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도 이어집니다. 지구의 위협으로 다가온 울트론은 사실 토니 스타크가 어벤져스가 없는 세상을 꿈꾸며 만들어낸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이 울트론과의 싸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악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려는 아이언맨과 소극적인 대응 방식을 취하는 캡틴의 언쟁이 등장하죠. 어벤져스의 멤버들 중에 그 누구보다 규율과 질서에 엄격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위적인 질서와 자유를 제한하는 시스템에는 거부감을 일으키는 캡틴 아메리카. 아이러니하죠. 어벤져스 멤버들은 결국 울트론을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코비아라는 나라의 일부가 통째로 사라지고 말죠. 어벤져스 1에서는 뉴욕이 쑥대밭이 되기도 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빌워에서는 어벤져스의 존재 의미와 이들이 가져오는 피해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뤄질 것이며, 캡틴 아메리카도 이에 대해 자신만의 해결책을 내놓을 것입니다. 어벤져스 역시 하나의 거대한 힘인 것은 사실이니까요. 아이언맨의 여정과 입장이 정리된 영상을 보고 오신 분이라면 이 둘의 결론이 정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추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캡틴 아메리카가 내놓는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영화로 확인해봅시다. 네,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아이언맨의 여정과 그의 입장이 정리된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오른쪽 위에 떠오르는 카드를 클릭하시거나 이 영상 마지막에 달려있는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그럼 전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